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목표한 대로 오늘 70%를 넘겼습니다.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흔히 나쯤이야 하면서 관심과 참여가 덜해지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가족과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일상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이동 자제 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세에 오히려 국민의힘 세력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법조인 야당 전현직 의원들과 시행사 사이 관련성이 제기되며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지나쳤다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다른 주자들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달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자체 조사의 진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핵심 인물들이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7개월 남짓 만에 전 국민 1차 접종률 70%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혜택을 늘려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 이후 203일 만입니다. 상대적으로 시작이 늦은 데다 백신 수급 불안으로 접종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국민 참여로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높은 접종률을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또 안전접종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우리 의료인들 또 지자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차 접종도 꼭 받아주시기를 바라시고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점을 고려하면 2차 접종을 완료해야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한 겁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60%, 2차 접종을 마쳤을 경우에는 중증 예방 효과가 85%까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사망 예방 효과도 1차 접종만으로도 78%, 2차 접종만으로는 97%. 물론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접종률을 80%까지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8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8살 이상 미접종자 500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예약을 완료하면 다음 달 1일부터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고 있지만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수도권 밖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이틀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습니다. 금요일에 2,0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20일 이후 4주 만입니다. 확산세는 수도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는 1,36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11% 증가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지난주 404명으로 일주 전보다 19% 감소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도 수도권이 5.2명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동량이 늘어 지난 여름 휴가 때처럼 수도권의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때 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감염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고향 방문을 최소화해 확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고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석에 가급적인 이동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날 때는 시간과 횟수를 줄이고 환기 횟수는 늘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회와 행사, 공연 등을 문화 콘텐츠 포털로 무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차역과 공항, 버스터미널엔 고향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가지 못했지만 올해 추석에는 가야겠다며 길을 나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록달록 색동저고리와 배자를 입은 아이들, 깡충깡충 뛰며 승차장을 가로지릅니다.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역엔 고향으로 떠나려는 발길이 종일 이어집니다. 이번 추석도 창가 쪽 좌석만 예매할 수 있어서 평소의 절반가량인 17만 2천석으로 부쩍 줄었습니다. 여전한 감염 우려에 승차장에 들어갈 때는 체온을 제한하고 좌석도 절반밖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돼 얼굴 가리개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고향행을 포기했지만 이번 추석에는 내려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에는 코로나 때 못 내려가가지고 저희가 아이를 12월에 낳았는데 고향에서 아직 한 번밖에 못 봤어요. 설레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하도 오랜만에 가니까. 김포국제공항. 여행용 가방을 들고 발권을 기다리는 승객줄이 늘어섰습니다. 연휴 기간 표를 예약한 공항 국내선 승객은 114만 명. 지난해보다 8.6%나 늘었습니다. 일단 김해로 갈 거고요. 이제 본가가 부산이라서 최대한 집에서 같이 있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연휴 동안 여행에 대한 갈증을 풀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태풍으로 제주도행 비행기가 잠깐 지연되기도 했지만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게 느껴집니다. 친구들이랑 제주도에서 다이빙 하기로 해서 다이빙 샵 근처에서만 조금 시간을 보내고 올 것 같아요. 추석 동안 이제 3박 4일로 이제 제주도를 이제 가족끼리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안전 수칙 잘 지키면서 놀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명절, 거리두기 장기화의 피로감 때문에 고향으로 여행지로 향하는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보여 방역에 대한 우려도 큰 추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 수사에 이어서 법무부도 추석 연휴 이후 직접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발장의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의 폐지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자 앞서 박범계 장관도 동조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문화 개선, 제도 개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진단 차원에서 이번 의혹을 둘러싼 실태를 파악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고발 사주 의혹은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 의혹 등도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이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지금의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점점 역할이 축소됐는데 이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국회에서 특히 수사정보 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면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는 진상조사 상황은 박범계 장관에게 일절 보고되지 않는 상태로 감찰을 통해 의혹의 일부를 직접 풀어보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 역시 본인도 진상조사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면서 극도의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정보 담당관실 폐지를 비롯해 과거의 조직 관행이나 업무 역할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추석 이후 감찰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진상조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1차적인 진상규명을 마치고 기소나 공수처 이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수처와의 중복 수사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조만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감찰 준비에 들어가는 동시에 검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추석 연휴 이후 가시적인 결과나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손준성 보냄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받은 당사자라고 밝힌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이번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 의원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된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전략회의가 끝난 뒤 선대위원장이던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대검갈 고발장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고 박 선대위원장은 즉시 그런 것은 법률지원단과 상의해보라고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이던 김연호 변호사에게 똑같이 문의하자 김 변호사는 나중에 한꺼번에 상의하자고 했고 그 뒤론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고발장 입수 사실을 당에 알리긴 했지만 실제 내용까지 직접 전달되진 않았다고 다시 밝힌 셈입니다. 김 변호사 역시 뉴이처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고발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관련된 거 이거는 검토한 바도 없어요. 우리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없고 받았으면은 내가 당연히 알겠죠. 알고 고발장을 내가 읽어봤겠죠.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자신이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라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문건의 출처는 보좌관이 기억을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전달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받은 사람은 있는 이상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이어 조성은 씨를 거쳐 당에 전달된 경로 말고 제3의 경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 추진단을 꾸려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출범 열흘이 다 되도록 아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언급 역시 해명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미궁 속에 빠져 있는 부분은 그 문건이 생성된 뒤에 과연 김웅 의원만이 유일한 경로로 당에 유입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조수사에 착수한 공수처와 중앙지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인은 물론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버스 기자 등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유력 법조인들이 자문 역할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히려 과거 국민의힘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을 자신이 공영개발로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7명이 무죄 의견을 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선고 2달 뒤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자산관리사인데 법조 출입 기자의 권유에 의해 고문직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법상 고문직을 맡는데 문제가 없었고
최근 나온 의혹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자문 변호사로 작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강 전 지검장 역시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인연이 있습니다.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2016년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선거법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을 챙겨준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공격했습니다. 이 지사가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먼저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입니다. 당내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수상한 상황이라며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국민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걱정을 빨리 해소해 드리도록 진실 규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당내 경쟁자보단 국민의힘을 더욱 겨냥했습니다. 대장지구 사업을 자신이 공영개발로 바꾸기 전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꿨습니다.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이 지사는 공산당이란 원색적인 비난까지 감수했던 공익사업이라며 단 1원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든 국감장에서 이슈화할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 사업에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의 강두구 의원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들리십니까? 안녕하시죠?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는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일단 직함이 경기도의회 의장이셨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연정부지사를 했습니다. 연정부지사셨고 경기도부지사. 그때 그렇습니다. 지사는 누구였습니까? 남경필 지사셨습니다.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연정부지사를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당 의원으로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재명 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정세균 전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할 때까지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에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대장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거는 모범이 될 만한 성공 사례지 그렇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혹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셨던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연정부지사 끝나고 경인방송이라는 지방 방송에 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으로 출연할 기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대장동 공영개발과 관련된 키워드를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경기도 의장 할 때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서 제가 관심 있게 이 사업을 봤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게이트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이건 좀 분명하게 사항들을 SNS를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SNS에다 그 당시 상황과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서 올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좀 짚어보자면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해서 민간 사업자 공모를 낸 거는 2015년 2월 13일이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문제의 회사가 설립된 거는 여기서 딱 일주일 전인 2월 6일입니다. 이런 업체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니까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딱 이거를 미리 알아듣거나 아니면 넌지시 언지를 바꿔서 얼른 회사를 차렸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용역 공고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모 공고는 사업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정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 사업자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경쟁을 했는데 공정성 시비를 우려해서 대표자 3명을 부릅니다. 예. 그래갖고 심사위원 5명을 추첨을 받습니다. 그 5명이 사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3명의 그 업체 대표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대표 심사위원을 추첨하고 그리고 그 추첨위원들이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루 만에 발표한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이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부분과 관련된 로비도 들어오고 뭐 외압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루 만에 통상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장지구 개발을 결국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이 맡게 됐습니다. 성남의 뜰이 2018년에 경쟁 입찰로 공동주택 부지 시행사를 이제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화천대유만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5개 부지 시행권을 넘겨받았다. 이 의혹도 지금 제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SPC사 상계 후보 법인 중에서 성남의 뜰이 선정되죠. 예. 근데 도시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보면 프로젝트 회사는 다시 말하면 시행사는 그 인허가, 보상, 공사 시행, 준공, 분양 이런 사업 수행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갖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산 관리인데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화천대유에다 수의계약으로 준 거는 성남시와는 관계없고 성남의 뜰이라는 시행사가 그 권한을 갖는 겁니다. 예. 그걸 마치 예를 들면 성남시가 마치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결정했다라는 거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네. 성남의 뜰이 관장을 하고 성남의 뜰은 이미 성남시하고의 관계는 뭐 지휘를 받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 그럼요. 화천대유를 상대하는 건 이제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시행사의 문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에서 포함해서 예. 사업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 예를 들면 분양, 준공, 공사 시행, 인허가, 보상 이런 것들은 다 성남의 뜰에서 책임지고 예.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공모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 지침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산관리 회사를 제대로 내세운 것은 화천대유밖에 없다. 오늘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 회사를 만들어야 합격하기 좋다고 슬그머니 그 화천대유한테만 가르쳐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미리 공지가 다 돼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예를 들면 공모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이미 그 전에 용역을 줬고 그리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알만한 업체들, 알만한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제일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하는 성남 정원의 뜰이라는 시행사가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에다가 예. 사업 주체로 AMC사로 선정을 한 거죠. 예. 그거 갖고 예를 들면 마치 성남시가 마치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공모 지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이런 그 법인들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에 대한 절차 이해도 없이 마치 악의적으로 그리고 가짜 뉴스화해서 퍼다 나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식적으로 동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뭐 페북에다가 좀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 글을 올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모지침은 지금이라도 찾아보면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 자료 같은 경우는 성남시 의회에서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정보 공개 청구하면 다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화천대유라는 곳이 지분은 한 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5천만 원 출자하고 3년 동안 한 580억을 배당을 받았을까?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나? 이 부분이 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 이게 이슈화 되면서 그 당시 상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어저께 페북에다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실제로 뭐 우리 그 사회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법인이 통상적으로 법인을 만들려면 5천만 원을 갖고 법인을 만듭니다. 예, 그 예. 5천만 원에 대한 지분이 1%라는 거고요. 예. 근데 5천만 원 갖고 예를 들면 투자도 하고 예를 들면 법인을 만드는 것과 별개로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예.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채무도 가져오고 이럽니다. 예. 그 채무에 대한 부분은 1%만큼 책임을 지는 거고요. 예. 투자하는 것도 1%와 별개로 투자하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 자본금 5천만 원이 투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예. 이거는 전혀 다른 건데 출자금 5천만 원으로 마치 고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 당시에 투자금이 전체 얼마였는지 그리고 채무가 얼마였는지 예.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 이 사업이 알겠습니다. 그냥 1%가 아니고 마치 맨 근데 처음 이것도 출자금의 문제지 그 이후에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쏟아부은 것들은 안 따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런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거는 법인을 만들고 기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대유에 아까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유력 인사들이 고문으로 우르르 들어가고 또 야당에서는 뭐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라 그럴까 법조 인사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또 그 자녀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제가 그 화천대유 대표되는 분의 정확한 입장을 잘 모릅니다. 그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 신영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성남시에서는 신영수 게이트라고 소문이 났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아들이 여기 다녔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고문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명단을 못 봤지만 조금 전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누구누구라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재명 지사와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도 이재명 지사랑 관계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고문들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가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명단을 다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를 마치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와 다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보수 언론이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물타기 아닌가요? 예. 지금 한 이슈가 말씀해 보십시오. 예.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익을 놓고 성남시가 더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투자한 회사들이 더 가지고 가느냐를 놓고 대천화유와 이재명 시장은 서로 맞서는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서로 윈윈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눠 갖는 관계가 됩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었죠. 예.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랑 화천대유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단지 이거죠. 정원의 뜰에 지분의 1%를 예를 들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들어왔고 AMC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화천대유가 했고 그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를 선정한 거는 정원의 뜰이고 이런 거지 마치 그게 이재명 지사와 무슨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강두구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전에 시장이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민간 법인이 한 거를 마치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과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자산관리회사를 마치 오세훈 시장이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좀 설명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두구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추석 연휴 이후 민주당 호남 경선이 치러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캠프 소속 의원들을 광주로 총출동시켰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1위를 만들어달라고 적극 호소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캠프 소속 현역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광주를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광주 시민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기득권 적폐 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로 규정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군부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과 결단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마지막 대회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속했던 전직 장차관들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들의 공개 지지에 이어 민주정부의 적통을 잇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일관된 노선, 철학, 취향, 가치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만 그것을 이 시대의 요구와 잘 비벼서 국민들께 가장 많은 만족을 드리는 이미 밝힌 호남 대통령론과 관련해서는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3강 체제를 목표로 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2위 자리를 노리며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반기역적 태도 때문에 대규모 탈당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호남이 지지해준다면 조만간 2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수가 21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인단 수를 넘어선 겁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주로 호남 지역에 머물며 한가위 민심 공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될 사람을 확실히 밀어준다. 이게 바로 호남 민심의 전략적 선택인데 이번 호남 경선에서는 얼마나 작동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나쳤다고 말했다가 다른 주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전날 홍준표 의원에게서 적폐 수사로 공격을 당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수층 표심을 얻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곧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제대로 이동조차 못했습니다. 당장 사과하라는 거센 항의를 받았고 총장 오지 마! 윤석열 사과해! 왜! 윤총장! 왜! 결국 떠밀려서 현장을 황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제가 그 부분은 감내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날 진행된 첫 TV 토론회에서 이미 적폐 수사를 지휘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장 하면서 구속시킨 그 공로로 5계단을 건너뛰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했어요. 보수 진영을 괴멸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검사로서의 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윤 전 총장을 공격했던 홍준표 의원은 난데없이 조국 옹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 발언 때문입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 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이후 다른 대권 주자들은 원팀 정신을 훼손했다 해서 역선택을 노렸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런 무슨 관례나 관용이나 이런 거를 베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정말 심장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검사 공격하기 위해서 도둑놈이랑 손잡는 거랑 똑같죠. 논란이 일자 홍 의원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이내 대선은 우리 편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며 반문만으로 정권이 교체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지지율 1, 2위 주자 사이는 물론 추격자들의 물고 물리는 공세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여야 모두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선 구도가 복잡해지면서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점화된 공방이 같은 진영 내부에서 더 과열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으로부터 자기의 나름대로 대장지구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뭐 저희 뉴스에서는 그 반대 의견,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쪽 입장도 한번 들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의혹은 의혹이다라고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조금만 얘기하면 또 네거티브라고 하도 호들갑 떠니까요.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말씀했죠. 상식적이지는 않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MB를 거론하면서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충정어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재명 후보도 MB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은? 왜 꼭 일부러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남기나? 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서른 의원은 BBK 이명박이 생각난다라는 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충정 어린 것이다라고 했는데 충정이 누구한테 대한 충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묘한 표현이 돼버렸네요. 지난번에 무료변론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문제 얘기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뇌물 사건으로 대신 변호사비 대납해 준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에서 이번에 또 이제 MB를 꺼냈다는 거죠. 저는 충정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측면에 가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박정희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글쎄요. 박근혜 생각나죠. 그렇고 박근혜 하면 유경수, 박정희 박근혜 생각나죠. 이런 분들이 생각나죠. 그렇죠. 예. 이게 일종의 연상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이명박 이렇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분신 프레임 같은 걸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 나갈 것이다. 이걸 지금 지지자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뭔가 의혹에 휩싸인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대통령 되더라도 그 부분이 나중에 가서 또 불행한 대통령 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본선 경쟁력을 끊임없이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길 후보가 누군가 이걸 지금 호남에서 제일 크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호남의 정체성도 있지만 호남은 계속 전략적 투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선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에 여기 대한 코멘트는 이건 선을 넘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후보 부인의 그림 문제까지 다시 들고 나왔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내전이 벌어지는 건가요? 아니 지금 이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 이걸 갈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호남 경선이 바로 뭐 앞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추석 지나자마자 지금 경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호남에서 지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싸움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은 지난번에 네거티브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럴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반격을 했던 게 옵티머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겨냥하는 거죠. 근데 왜 이번에 또 그러면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복면 프레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면은 좀 긍정적인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품위 있는 척하고 뭔가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척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 복면을 벗기고 나서 보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걸 이재명 지사 측은 역공으로 계속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훌륭한 후보다라고 얘기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다른 후보 흠집을 계속 내서 이제 그러지 않는 걸로 가나 했는데 뭐 당장 내일이면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런 논쟁이 그렇게 크게 잘 먹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무튼 대장지구라고 하는 산을 넘긴 넘어야 됩니다. 근데 뭐 얼마든지 수사해보라 자신 있게 나왔던데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죠. 정세균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치와 지향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정책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을 공영 개발로 바꿨습니다. 그거 국민의힘 정치인과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해먹던 사업입니다. 공영 개발하는 거 민영 개발로 바꿨는데 제가 시장 돼서 다시 성남시 공영 개발로 바꿨습니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제가 단 한 톨의 먼지나 단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더라면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예. 아무튼 정면 돌파를 하려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이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건 상당히 많아서 쉬운 작업이 아닌데 추석 이후에 호남 경선이 벌어집니다. 여기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죠. 환자로서는 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번 논란이. 물론 이제 선거로서는 선거의 측면으로 보면 악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 사실 진실이 어디 있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고발 사주 의혹 받고 나니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맞불을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지금 끌어들인 상황이 돼버리니까 윤 전 총장 지지율 안 움직이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역시 지금 공격받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쪽 지지율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호남이라고 하는 특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선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 제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와글와글 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대장동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의 파생 상품이에요. 고발 사주 의혹이 나왔을 때 사실 국민의힘하고 윤 전 총장 측하고는 좀 수세에 몰린 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정치 공작이다, 핍박받는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로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나 저 유권자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큰 사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냥 던져지니까 그 전에 이슈가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전략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 유경수에서 생각 갔을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모양새가 갖춰졌었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생가에 참배하러 갔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아마 그 일정을 이전 일정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충청도였잖아요. 유경수 여사. 거긴 충청도고 여기 이제 대구 경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약간 방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측 캠프 인사랑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대구를 갔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 옛날에 대구 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 대구가 이렇게까지 민심이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인데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민심이 좋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흥분하고 좀 들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가도 그래도 우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 공화당 쪽이나 아니면 지지자들이 가서 지금 확 끊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것도 아니고 캠프에서 전략을 짤 때도 동선을 좀 짤 때 좀 잘못 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자웅을 겨루고 있는 홍준표 후보. 첫 TV 토론 때 홍준표 후보는 과연 득이 있었을까? 본전은 찾은 걸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 전체에 대한 수사는 좀 심했다라는 이제 의미로 얘기를 던졌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노리고 지금 당을 와해시키는 거냐 이런 지적을 좀 받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SNS 글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심재륜 전 고검장의 뭐 얘기했다고 하는 수사 10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칼을 찌르되 뭐 비틀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격까지 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전통적인 검사로서 생활해왔던 사람이나 또 법적에 있었던 사람은 조국 수사가 과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만났던 보수 인사들도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를. 근데 그거를 굳이 역선택 문제까지 연결하기에는 계산을 그렇게까지 했을 일 없다. 그렇게까지 하고 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유승민이나 아니면 뭐 하태경 캠프나 다른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적이 두 명이 돼버린 거예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올 때 혼자 독주하다시피 됐었잖아요. 윤 전 총장만 견제하면 되는데
이제는 홍준표 의원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대한 벽이 두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근데 윤 전 총장 벽은 깨기가 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벽을 깨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벽을 먼저 깨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홍준표 의원은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해왔던 걸 던져버렸는데 졸지에 무양홍에서 조국 수홍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홍준표 1, 2위를 서로 엎치락뒤짝하는 후보 사이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뭔가 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양측 지지자들이 좀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TV 토론하고 난 다음에 홍준표 후보 쪽을 한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지지자들이 달려들었다. 예. 그걸 또 막는 과정에서 캠프 인사가 조금 뭐 다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도 이제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 보수 쪽에서 막 지금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극우 진영이라고 하는 그 진영이 단일하지 않다. 단일하지 않다. 네,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단일 또는 균질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는 않다, 균질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은 그동안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여러 이제 추윤 갈등을 통해 가지고 그 앞에 많이 보셨잖아요. 네. 화환이라든가 아예 그냥 대기하다시피 매번 시위하던 시위들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후보들 추석 연휴 민심을 또 어떻게 달래는지 또 다독이면서 자기 표를 끌어들이는지 그 이후를 한번 이제 지켜봐야겠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두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민대 교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대 정문 앞인데요. 이렇게 교수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교수들은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 논란으로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며 학생과 동문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굉장히 실망하고 놀라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톡을 많이 드렸었고 많은 교수님들이 정말 저랑 다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저희 어젯밤에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어떤 몇몇 교수님들께서 오늘 이런 걸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결과를 딱 봤을 때 어떤 책임을 좀 회피하는 그런 의도가 처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학교 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꾸려졌다는 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자세히 모르는 저 같은 경우도 대충은 알고 있고 그게 좀 심각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끝나고는 지금 처음 알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같은 논문 쓰는 입장으로서 뜻하기가 좀 있겠죠. 이게 수준을 좀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저희 학교는 학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를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안 하게 그런 것들을 저는 회의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 교수회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뭘 한국다 한 것뿐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칼럼도 계속 쓰시고 박근혜 정권 옹호하는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은 어쨌든 이제 뭐 본인이 좋아하는 쪽이 불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추측을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혼자서 나서서 주도권을 하고 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빠져 있는 거죠. 국민대 교수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걸 교수.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입장을 듣기 위해 홍 교수를 찾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오늘 계실까요? 오늘 안 계십니다. 아, 오늘 학교에 아예 안 나오세요? 네, 오늘 안 나오십니다. 다만 홍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교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는 국민대 측에 김 씨의 논문 재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조사 불가 결정 내렸는데 국민 여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대가 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관련해서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새벽 2, 3시까지 쉴 틈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며 석사 학위도 2개나 받았다고 소개했죠. 김 씨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마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공항과 터미널, 기차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도 북적였습니다.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 반, 감염 걱정 반에 떠나기 전 선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고속버스 터미널 앞 선별진료소에 대기줄이 2겹, 3겹 늘어섰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떠나기 전 미리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검사자가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20대 청년도 부모님을 뵙기 전엔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검사를 못 받아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가고 나서는 검사 받고 나서 그리고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잠깐 나갈 생각입니다. 예쁜 꽃다발에 맛있는 떡을 준비한 자녀. 그 중에서도 부모님을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는 바로 선제 검사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보건소에서 검사했고 음성 받아서 당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화사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꽃을 사가거든요. 이제 마음이 더 설레고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습니다. 올해 한가위에도 선별진료소를 지키겠다며 스스로 나선 의료진. 떠나는 사람들에게 마스크만큼은 잘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소 인력을 자발적으로 남아서 명절 기간에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수서동 고속철도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도 검사자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비롯해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김포공항 등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선제 검사를 늘려 명절 연휴 수도권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낮 1시부터 2시까지는 진료소 소독과 의료진 휴식 시간으로 이용됩니다. 가족 모두 떠나는 떠들썩한 귀성길은 올해도 미뤘지만 부모님 생각에 기차 타기 전 한 번 더 검사받았습니다. 고향 내려가기 전에 혹시나 몰라서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고 가족 다 내려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저만 내려가는 걸로.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은 아이 손을 잡은 가족 단위 여행객과 기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한 발 먼저 연휴를 시작한 시민들은 설레는 마음과 함께 방역수칙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추석 연휴 맞아서 내일 고향 내려가기 전에 혹시나 또 이제 뭐 코로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미리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저 방역 지침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족들이랑 보낼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말까지 주말과 추석 연휴에도 쉬는 날 없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 국민 70% 1차 접종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수님, 전 국민 70% 1차 접종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 사실 이제 예방접종이 70% 달성했다는 것 자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잘 참여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고, 사실 올해 3, 4월 같은 경우에 이제 백신의 이상 반응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접종 동의가 6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된 부분이거든요. 또한 많은 의료진들이 접종에 노력을 했고, 또한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많은 공무원들이 또한 백신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달성됐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특히 1차 접종을 이제 70%를 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2차 접종 완료자까지도 최대한 접종자가 이제 거의 대부분 맞을 거기 때문에 2차 접종 완료도 70%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1차 접종만 놓고 보면 접종을 먼저 시작한 미국보다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 참여도 말고 또 어떤 점이 속도를 붙게 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고, 그러면 접종률이 이제 한 60% 넘은 지가 7월 달 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70% 못 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종에 대한 그런 바람이 좀 불었었죠. 일단 접종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접종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측면들도 있었고, 또한 백신의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부분들, 특히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 모임에서 제외되는 이런 여러 가지 면모들이 일단은 접종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에 관해 사실 많은 언론들이 가장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예방접종의 이익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에도 동의해 주셨다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목표 달성에 도취되지 말고 2차 접종까지 이제 계속해서 속도가 붙어야 될 텐데요. 오늘부터 2차 접종도 잔여 백신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6주 간격을 두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백신별로 최소 접종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잔여 백신을 사용해서 맞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는 3주, 모더나 같은 경우는 4주.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8주에서 이제 12주 접종했긴 했는데 4에서 8주 간격에서 접종이 가능하게 이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인 1차 접종을 하고 최소 접종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접종 간격을 좀 당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급하게 접종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다 보니까 연말에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70%는 어느 정도 넘게 되면 일단 중증 환자의 발생은 상당수 이제 감소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체계가 좀 감당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좀 늘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좀 많거나 하는 영역부터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이제 방역이 너무 느슨해진다는 느낌을 주면 지난 6월 말 7월 초에처럼 확진자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균형 있게 아주 질서 있는 그런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이제 또한 의료 체계의 준비가 지금도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변수가 이번 추석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올해는 가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던데요. 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일단은 이제 이동량 자체가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또 올해는 또 미접종자, 접종자 합쳐 8명까지 모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의 이동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제일 우려되는 건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너무 악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기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이제 비수도권에 확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되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 추석 연휴 동안 꼭 이것만은 지켜달라,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예, 일단은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마치신 분은 되도록 이동을 안 해주시면 좋겠고, 가족들끼리만 아주 간소하게, 조촐하게 좀 지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교수와 함께 코로나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차 접종 드디어 70%를 달성했습니다. 70%까지 오는데 여러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언론 보도도 그 난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야, 엄청 늦었다. 집단 면역 제대로 가려면 3년은 걸릴 거야. 지금부터 3년은 걸릴 거야. 그러더니 4월에 접어들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잘 나가는 나라들하고도 비교하지만 르완다보다도 늦었다. 르완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막 보내는 시노백 백신을 갖다가 그대로 받았었죠. 여러 종류의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면서 1차 접종이 40% 이상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차 접종이 늦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보십시오. 접종 완료율은 OECD 최하위, 콜롬비아에도 뒤졌다. 콜롬비아도 역시 중국 백신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집단 면역 70% 달성? 아이고 어렵다라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물 건너 가나라고 쓰더니 사흘 뒤에는 물 건너 갔다로 바뀝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늦는 게 안타까우면 빨리 맞으라고 좀 독촉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맞지 말라고 은근히 불안감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도대체 맞겠습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가면 파이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래 잘 가는데 그 다음에 가면 모더나 맞고 대머리가 됐다. 깜짝 놀랄 일이었죠. 물론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걸 맞아야 됩니까? 기사의 제목은 저렇지만 정작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기자의 기사를 감독하는 데스크가 재난보도, 감염병 보도에 인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에 기울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언론의 재난보도 그 자체가 재난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땅인데 여기서 농사 짓기는 제가 그렇고 냅두자니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을 좋아했어요. 도서관 가면 편하니까. 아이들이 여기 도서관 학교 끝나고 오고 싶어 해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제가 되게 만화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화책이 많아가지고 좋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자손들한테 늘 가르쳐왔던 것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주어진다는 어떤 그런 가르침, 그런 것을 이제 실천해 보는 거죠. 할아버지께서 주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가르침, 하나는 이 땅. 얘네들은 제가 관장인지도 몰라요. 맨날 일하고 있으니까. 유모차 끌고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엄마들한테는 여기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곳이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이 도서관이 굉장히 좋고, 관장님이 또 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셔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책장이나 이런 걸 관장님이 손수 다 이걸 짜서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솔직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돈이 주는 행복보다 사람이 주는 행복이 더 커요.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보다 사람이 가져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니까요. 아이들의 그렇게 책 읽는 모습 같은 거 보면 좋잖아요. 도서관을 짓고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고 이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내 꿈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제 꿈은 더 좋은 꿈이 될 수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치열해지고 있는 여야 경선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6192님, 고발 사주든 대장동 의혹이든 잘못은 철저히 가려내고 범법자와 허위 고발자도 처벌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8588님, 화천 대유에 대해 모든 문제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적 문제인지 사적 문제인지 그리고 언론도 살펴봅시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